안녕하세요. 3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전형 4년 예고제,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행계획, 그리고 시기별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4년 예고제는요, 2019년 지난해에 3년 예고제를 4년 예고제로 바꾸면서 4년 예고제가 시작이 됐어요. 고등교육법을 바꾼 거죠.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1. 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날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가 이제 3월 1일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4년 전이니까 중학교 2학년 2월 말일까지 대학 입학의 중요한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는 거죠. 뭘 발표하냐? 그 괄호 안에 있는 말. 이게 이제 무엇을 발표하는가에 해당되는 말인 건데요. 무엇을 발표하냐면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수능의 기본 방향 및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이걸 발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지난해하고 똑같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의 기본 방향에서 과목형 시험을 뭐 역량별 시험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국수형 탐구가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보겠다든가, 뭐 평가 방법에 서술형을 넣겠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미리 언제냐면 이 중학교 2학년 2월 말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입학 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현재는 몇 번 하죠? 수시는 6회, 정시는 가나다군별로 한 번씩 해서 3회 이렇게 돼 있죠. 전문대는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수시 6회, 정시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물론 그 6회와 3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대학들이 있죠. 뭐 사관학교라든가 뭐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뭐 한예종도 안 돼 있고 몇몇 개 더 있습니다. 네, 이런 입학 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를 바꾼다면 예컨대 수시 정시를 통합하겠다. 혹은 뭐 수시 3회, 정시 3회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4년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년 전에 예고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다음,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이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호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가 누구냐면요, 대교협이에요.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6개월 전까지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 사항 이하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공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입학 전형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그 입학 전형은 1학년 8월 말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8월 말이 되면 이 학생들이 대체로 대학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이 자체도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모집 요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모집 요강이라는 것은 이제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통상 그냥 기본사항이라고 해요.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시행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본사항은 1학년 8월 말, 시행계획은 2학년 4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본사항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개정했냐 하면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에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요 말을 새로 넣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제 4년 전에 발표했다면 이제 그것을 준수한다는 거죠.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수립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고친 건 없죠? 다음 볼까요? 기본 사항에 들어있는 말.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총장이에요. 각 대학의 총장은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뭘 하냐면 시행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매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10개월 전. 그러니까 입학 연도가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 21년이다. 그러면 21년 3월에 그 이전 1년이 있고 거기에 또 10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지금 고3 아이들은 2019년 4월 말에 발표를 한 거죠.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2020년 4월 말에 발표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들어갈 때 각 대학별로 수시정시 비율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5월 1일 날 알 수가 있죠. 개정한 것이 있는데, 개정은 제34조 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입학 전형을이라고 바꿔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죠? 다음. 자, 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미 작년에 1학년 때죠. 1학년 때 8월 달에 기본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사항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홈페이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4월 말까지 대기업이 발표를 하고요. 대학은 3월 말까지 대기업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대학은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마무리할 시점이죠. 결제 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검토를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시행 계획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대기업 홈페이지에다가 각종 표를 만들어 내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3학년 4월 달이 되면 10개월 전이죠.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학 입학 모집 요강,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행계획은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이 대학별 고사는 뭐 논술 같은 거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입 전형 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대입 전형 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함.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은 시행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기본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기본사항에서 시행계획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학교 교육과정 활성화, 사교육 감소, 그리고 교과의 활동은 제한적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 이 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학종이죠. 학종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전형 자료를 반영하되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회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이게 3불이죠. 그래서 시행계획은 이런 내용으로 만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안에 대입전형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입전형 간소화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있다. 그 다음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된 것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 하면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3년에 대입전형 간소화 때 이걸 발표할 때의 요 문서 안에는 그 자리에 비교과를 중심으로라고 써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이 써 있었을까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비교과를 중심으로 수능 중심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비교과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가 좀 안정화가 되니까 학생부를 중심으로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논술 위주 전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적성고사는 어디 있어요? 적성고사는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 교과 전형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능이 쉬운데 수능보다 더 쉽지도 않은 시험을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어, 적성 전형은 아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입 전형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교 중심, 대학 중심, 정부 중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이 뽑아가는 거죠. 논술은 출제를 대학에서 하고 대학이 평가를 합니다. 수능은 정부가 출제를 하죠. 그래서 국가가 출제한 문제로 평가하니까 결국 대입 전형 요소는 평가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는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담당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꼬박꼬박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이나 정부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출제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전형 요소의 특징은 뭐냐? 평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가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해야 될 그런 그 평가라면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평가권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 평가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대학이 읽어보고 평가하는 거니까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대입 전형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으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즉 학생부 전형이면 학생부가 중심이 되어야지 학생부보다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붙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형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 이렇게 돼 있죠.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수를 최대 6개로 제한함. 그래서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 방법수를 제한한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수 기준 한정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들은 현재 대학이 지켜야 할 일이고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통과할까요? 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는 대학별 모집 요강은 이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알려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다른 방식으로 쓰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집 요강 양식을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이 나옵니다. 주요 사항은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단위와 전공과 입학 정원이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각 모집 단위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입학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기본사항에 발표하면 2학년 초죠? 2학년 때 발표를 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바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충원 합격 발표 및 등록 안내 등.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세부 전형별 안내인데요. 이제 무슨 전형이 있겠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교과 전형, 수시 논술 전형 해가지고 각 전형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형별로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을 또 제시하고 지원 자격,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주고 그리고 전형 방법, 선발 원칙, 전형 일정, 제출 서류, 그다음 동점자 처리 기준 이런 것들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5-1 제출 서류 안내사항이 들어있고요. 별첨 자료를 활용해라 라고 이제 뒤에 쭉 첨부해서 제출 서류 안내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과 수능 반영 방법을 수시와 정시별로 해서 뒤에 따로 실어 놓게 되죠. 그리고 지원자 유의사항이 7번째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들어있는 유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대학별 유의사항, 그래서 2개의 유의사항을 실어 놓습니다. 8번째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9번째 전형료, 10번째가 학사 안내, 장학금, 기숙사, 그 다음 학사, 취업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모집 요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모집 요강 한두 개 읽어보면 다른 모집 요강을 쭉 볼 때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체로 대학의 모집 요강은 50쪽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보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많은 모집 요강을 보셔야 되니까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집 요강이 좀 얇은 데는 보기가 좋은데 모집 요강 너무 두껍고 그러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모집 요강 두꺼운 이유는 뭘까요? 세부 전형별 안내에서 이 전형의 종류가 많으면 모집 요강이 두껍죠. 뿐만 아니라 실기 전형에서 실기 곡이나 실기 방법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모집 요강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집 요강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모집 요강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사항에는 전형 유형 분류가 나오는데요. 전형 유형 분류에 보면 위에 일반 전형, 밑에 특별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 유형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뭐냐면요. 누구나 보는 게 일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대학을 가실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특별 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줘요. 그런데 특별한 자격을 주는데 정원내와 정원외가 있어요. 정원내와 정원외 중에서 더 가기 쉬운 건 정원외죠. 다시 정원내와 정원외 중에서 더 자격을 갖는다면 갖기가 쉬운 곳은 정원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원외부터 볼까요? 정원외는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 가족일 땐 지원 대상자만이에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그 다음에 서해 오도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정원외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정원내는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알아서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만학도 전형, 지역인재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형,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대상자, 서해 오도 학생 전형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 밖에 대학이 정해서도 그냥 할 수 있어. 대학이 특별하게 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원 내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을 한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왜 같이 뽑으면 되지? 정원으로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별도로 정원을 추가로 해서 주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민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정원 내 전형이 적고 특별 전형은 정원 외에만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세요.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농어촌 학생 전형이 정원 외만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도 있고 정원 내도 있다는 얘기죠.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정원외 전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전형은 한마음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형에 지원하면 장학금을 준다. 그런데 정원 내에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 계층이 응시할 수 있는 고른기회 특별 전형이 있다. 여기서도 학생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국가적으로 특별 전형을 정원 외만 하지 말고 사회배려 대상자를 정원 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권장을 하니까 대학이 정원 내에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을 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낼 수가 있지만 이제 서울대 같으면 그 여러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그 정원이 줄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 내 전형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대학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학교는 우리는 만학도 전형을 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대학은 야, 왠지 만학도 전형을 하면 좀 미달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냐? 하지 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런 정원외와 정원내 특별 전형이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내 전형 중에서 서해 5도 학생 정원에도 있죠. 서해 5도는 서해 5도에 있는 주소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에요. 백령도, 연평도, 소청, 대청, 우도 이렇게 5개의 섬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인데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이니까 이제 인천 지역 선생님들은 관심을 가질 만하죠. 다음. 자,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보면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쭉 보면 1번, 2번, 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은 입학정원 제한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번과 7번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 정원 외 2%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과 입학정원 제한이 없는 학생이 있는데 입학정원에 제한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완전 외국인.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 아버지, 어머니 다 외국인인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학교를 12년 다닌 학생들은 입학정원에 제한 없이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살았어요. 뭐 주재원으로 있었어요. 뭐 우리 부모가 주재원으로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2%에 해당되죠. 2%란 무슨 뜻이냐면 정원이 4,000명인 대학에 8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학교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가 좀 어렵죠. 각 대학별로 뽑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이제 중간에 3학년 때 편입 오고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응시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것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에서도 워낙 뽑는 인원이 뭐 4,000명 뽑는 전형도 있는데 80명 뽑는 전형에 뭐 문제를 따로 내고 뭐 면접을 뭐 따로 보고 이런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홈페이지를 보면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기 시험이 포함되어 있는 면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4번 입학 전형 제한이 없고요.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의 외국인도 입학 정원에 제한이 없고요. 7번도 역시 입학 정원에 제한이 없고 14번 보면 기회균형 선발이 있는데요. 이게 농어촌 학생 및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각각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은 4% 이하, 특성화고 고교 졸업자는 1.5% 이하, 그리고 기초생활권자는 그 퍼센트가 정해졌지는 않죠. 근데 세 개 합쳐서 5.5%니까 만약에 우리는 기초생활을 5.5% 하겠다 그러면 농어촌과 특성화는 한 명도 못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직자 전환까지 해서는 11%입니다. 해서 이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일반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14번에 있는 기균이죠. 이렇게 그 이렇게 시행 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본 사항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대체로 모집 요강을 만들 때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집 요강을 만드는데요. 이 모집 요강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참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행계획, 그 대학이 만드는 시행계획 말고 이제 그 이제 기본 사항이요. 기본 사항의 뒤에 보면 입시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 입시 일정표를 만드실 수가 있으면 그러면 입시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실제로 만나 뵀을 때 기본 사항과 시행 계획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